자, 우리 감가상각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우리 감가상각은 일단 결산조정 사항이죠. 결산조정 사항이라는 건 우리가 차변에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하지만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실제로 지출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상각제도로 우리가 방법을 정해서 상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추정경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산서에 반영을 하면 인정을 해줄 수 있고, 만약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신고조정은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추정경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많이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한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유무형 자산들은 전부 다 우리 고정자산들은 감가상각을 할 건데, 우리 교재에 제외되는 자산이라고 적혀 있는 것, 당연히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거는 우리는 감가상각을 하면 안 되겠죠. 한마디로 자산의 비용화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유설비는 제외라고 적혀 있는 이 유유설비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쉬고 있는 기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회사는 엄청 돌리고 싶은데 주문이 안 들어온 거예요. 주문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기계를 어쩔 수 없이 못 돌리는 거죠. 그걸 감가상각까지 하지 말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설비는 우리는 상각하는 자산으로 그대로 두는 거고, 다음 건설 중인 자산 당연히 감가상각하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거나 증가하는 것들 있죠. 우리 나무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가치가 증가하죠. 혹은 땅도 지가가 상승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상각 범위의 결정 요소라고 적혀 있는데, 자, 법인세법에서 취득 원가라고 하는 건 우리 회계 기준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취득 가격에, 매입 가격에 부대 비용을 포함한 걸 취득 원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취득할 때의 운임비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취득 후 지출액의 계산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자, 취득 후 지출액의 계산에서는 우리 회계 공부할 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거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죠. 취득 시점 이후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면 자산 처리할 거고, 수익적 지출이면 비용 처리할 거죠.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은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고, 그 기준으로 해서 취득 시점 이후의 지출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자,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거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잘못했다라고 하면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 자산으로 처리돼야 될 걸 비용으로 처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감가상각한 걸로 볼 거예요. 그 감가상각한 걸로 본다는 표현을 우리는 즉시상각의제라고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즉시 감가상각한 걸로 봐서, 자,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고 하면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건 우리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 더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감가상각 한도를 다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시 계산을 해서 우리 회사가 감가상각비라고 처리했던 어떻든 간에 우리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것도 같이 합산해서 감가상각한 걸로 봐서 감가상각 한도 범위 이내면, 상각 범위 이내면 송금으로 인정할 거고, 그 범위를 초과했다면 송금불산입으로 처리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즉시상각의제라는 용어를 기억해 두세요. 자산 처리해야 될 거를 비용 처리한 거예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걸 즉시상각의제라고 하고, 이거는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에서 그 칸을 정해서 거기에 써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자산 가격에 포함시켜서 한도 계산해주고, 이 금액을 감가상각한 걸로 봐서 감가상각 한도 계산을 해줄 거예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즉시상각의제를 위한 칸은 따로 만들어져서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즉시상각의제 특례는 우리 이론상으로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자본적 지출인데 이걸 비용 처리했을 때에 그냥 다 송금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소액 자산의 취득,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는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해도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우리 법인세법상의 규정이 있어요. 자, 우리 200만 원짜리 그 에어컨을 사요. 그럼 에어컨을 200만 원짜리를 그냥 산다면 당연히 비품으로 처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 상각을 해야, 감가상각을 해야 될 건데, 근데 우리가 감가상각하는 게 좀 귀찮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에어컨 같은 경우에 200만 원짜리라 그러면 70만 원짜리 세무계산서 2개, 60만 원짜리 1개 이런 식으로 받아서 쪼개버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자산으로 되기 때문에 취득 회계 처리를 전부 다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그런 성향들이 생기는 게, 100만 원 이하의 자산들은 비용 처리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 감가상각하는 건 담당자도 힘들고 회사 입장에서도 좀 적절하지가 않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 우리 어구 등 취업 적혀 있는데 어구가 아니고 얘는 소모성 자산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소모성 자산에서 현재 우리 그 일상생활하고 관련 있는 건 휴대전화, 전화기라든지 혹은 개인용 컴퓨터 있죠. 이거는 한도 없이 그냥 전액 소모성 자산으로 봐서 비용 처리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 100만 원 넘죠. 그죠? 그리고 휴대폰도 100만 원 넘죠. 그렇지만 전부 다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해도 이건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고 하지 않고 그냥 비용으로 인정해 줄 거다는 이야기예요. 자, 소액수선비하고 뭐 이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생산 설비의 폐기 손실이라고 적혀 있죠. 이제 우리가 생산 설비를 더 이상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일단 이걸 우리한테서 아예 없애버리기 전까지는 1,000원이라는 비만 기록을 남겨둘 거예요. 우리 항상 1,000원을 남겨놓는 그런 거 대선충당금 할 때도 봤었죠. 그랬다가 우리한테서 아예 얘가 사라지게 되면 그때 이 1,000원을 지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에서, 자,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은 잔존가액을 인정했었죠. 근데 무형자산은 인정 안 했잖아. 하지만 법인세법은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잔존가액을 인정하지 않아요. 유형도. 그럼 우리 그 고정자산이라는 표현이 우리 세법상의 표현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 컴퓨터에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봤던 기억을 해보시면 그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잔존가액 쓰는 칸이 없다는 걸 생각이 궁금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뭐 유형이든 무형이든 구분 없이 우리 잔존가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정률법의 경우에는 딱 그 금액을 다 없앨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5% 이하까지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이 비만가액이라고 적혀 있죠. 감가상각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산을 못 쓰는 건 아니죠. 그럼 그 뒤에 쓰고는 있을 거잖아. 그렇다면 그때도 1,000원과 5% 이하 금액 중에 작은 금액으로 기록을 뒀다가 아예 장부에서 없애는 폐기를 하게 되면 그때 기록을 완전히 없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비만 기록을 두고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내용 연수가 있는데, 자, 법인세법은 자산마다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준 내용 연수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기준 내용 연수. 그럼 우리 자산별로 기준 내용 연수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자산을 취득하고 법인세 신고할 때에 아무런 내용 연수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그냥 법이 정한 법정 내용 연수를 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취득한 해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우리 내용 연수를 신고할 수가 있는데, 신고할 수 있는 범위는 기억해 두세요. 시기를 위해서 기준 내용 연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25%가 가능해요. 그럼 예를 들면 기준 내용 연수가 8년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8년에 25%면 2년이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5%니까 6년부터 10년까지 우리가 선택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법인세 최소화 신고를 하려고 하면, 최소화 과정하려고 그러면
6년 하는 게 좋을까요? 10년 하는 게 좋을까요? 법인세 최소, 법인세를 작게 내려면 내역연수가 높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렇죠. 당연히 작을수록 나누기 n분의 1 정해법 한다고 봤든지 하면 감가상각비가 크겠죠. 그래서 만약에 방금 말했던 8년이었다면 법인세 최소화로 신고했다면 6년으로 잡는 거예요. 6년으로. 자, 그럼 아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중고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에 그때 내역연수의 특례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6번에 감가상각 방법 선택 및 범위액 계산 방법 적혀 있는데, 자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다양한 상각 방법을 인정을 해줘요. 정해법, 전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중치가법 전부 다 인정을 해주는데 법인세법은 다양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는 정유법, 정해법을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개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감가상각 방법 선택하는 거 두 개밖에 안 적혀 있어요. 그죠? 생산량 비례법 이런 것도 안 보이죠? 무형자산 안 찍으면 안 보여요.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는 정유법, 정해법 둘 중 선택을 하면서 신고할 수가 있는데, 건물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유법으로 하면 지나친 금액이 감가상각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경우에는 정해법만 쓸 수 있도록 법이 막고 있어요. 선택 자체가 선택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 안 했대. 그러면 건물만 정해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률법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 방법을 신고 안 했다면 정률법이라서 일반적으로 고정자산 등록을 보면 우리 건물을 제외하고는 기본 설정 값이 전부 다 정률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역으로 주의해야 될 게, 감가상각 방법을 기기장치나 차량 운반군데 정해법으로 신고하였다라고 하면 우리 K랩은 상각 방법에 커서가 안 들어가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그 방법을 바꾸셔야 되지, 아니면 범위액이 틀려서 뒤는 전부 다 틀리게 돼요. 계산액만 틀린 게 아니라 한도 초과가 한도 미달과 이게 아예 역으로 뒤집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의 경우에는 신고했다라고 하면 방법 신고했다고 했으면 뭘로 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다 정해법인데 광업권이나 광업용 유형 고정자산은 생산량 비례법을 사용이 가능해요. 우리 광물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거는 채취하는 만큼 상각 달았다고 하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생산량 비례법 선택이 되는데, 무신고한다면 우리 광업권은 우리 생산량 비례법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상각 범위액 계산은 우리 컴퓨터가 해줄 거니까, 자, 우리 7번에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부인 계산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법인세법은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한도 계산을 안 해요.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한도 계산, 범위액을 계산해 갈 거예요. 자, 이런 형식의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자산 5년간 쓸 수 있고 정해법이라고 하면, 우리 법인세법은 잔존가액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X1년도, X2년도, X3년도, X4년도, X5년도. 자, 그럼 우리 지금 제가 위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쓴 거는 감가상각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법인세법은 1차 년도는
100만 원을 하는 거를 한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2000년도에 100만 원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아니고 2000년도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누계액 제도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3000년도는 전체에서 300만 원 이내면 문제가 없다는 방식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차년도에 50만 원 했어요. 그러면 2000년도에는 150만 원까지 해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대신 50만 원 했다고 해서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50만 원 작게 했어요 하는 신고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연도 회계 처리할 때 150만 원 하면 2년 동안 총 200만 원인 거죠. 왜냐하면 둘 다 회계 기준이든 법인세법이든 결국은 얘 다 쓰면 500만 원 없어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계액 제도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제도를 몇 가지 막고 있는 게 뒤에 가면 생기게 돼요. 그럼 지금 우리 법인세법은 우리가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회계 처리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얼마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이렇게 처리를 하죠. 일반적으로 회계 처리할 때. 그럼 이 감가상각비의 계정 과목 성격은 비용이고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 과목의 성격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그럼 우리 회계에서는 얘 비용화했다는 걸 이걸 이야기하지만 법인세법은 이걸 가지고 생각할 거예요. 법인세법 감가상각 회사 계상액은 우리는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분을 쓰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분을 쓰는 이유는 얘가 자산의 가치를 줄인 거죠.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 썼던 전기오류 수정 손실을 썼던 어떤 계정 과목 썼던 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써서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킨 만큼을 감가상각하는 걸로 회계 처리했다고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은 법인세법은 신경 안 써요. 이 계정 과목은 신경 안 쓰고 감가상각 누계액 처리한 만큼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회사가 전기의 감가상각비를 빠뜨려서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분개한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감가상각 누계액 처리한 만큼은 올해 감가상각한 걸로 같이 합칠 거예요. 그런데 차변에 그럼 전기오류 수정 손실을 900분대인 영업외 비용 처리했다면 세법도 감가상각한 걸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똑같죠.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300번대의 이익잉여금을 처리한 거예요. 그렇다면 법인세법은 감가상각한 걸로 비용으로 생각하는데 회사는 회계장부에 비용 처리를 안 했죠. 그러면 송금 산입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차이가 회사가 자본인 이익잉여금을 만졌으니까 기타로 소득 처분되는 세무조정이 발생할 거예요. 그 이유는 법인세법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우리 증가분을 감가상각한 걸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문제 보면서 같이 다뤄보면 좀 더 인지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때 누계액 제도로 가기 때문에 자, 우리 회사가 장부에서 1차 년도에 감가상각을 70만 한 거예요. 70만 원만 70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럼 100만 원인데 70만 원을 하게 되면 그러면 30만 원 우리는 그 감가상각 미달 금액이 나오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심부족액 3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주는 부족액이 30만 원 발생했다라고 할 건데 자, 그럼 심부족액 30만 원 생겼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신고 조정이 되나요? 안 되죠. 얘는 결산 조정 사항이잖아. 그러면 결산서에 70대 있으면 얘는 인정할 거야. 세법이 생각하는 범위 아니니까. 그런데 신고 조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다음 연도에 회사가 장부에서 120만 원을
감가상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100만 원보다는 넘게 했죠. 하지만 한도초가 났나요? 안 났죠? 왜 안 났죠? 190만 원 총 한 거잖아. 법인세법은 200만 원까지가 2000년도의 한도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한도 초과는 아무것도 없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3000년도에 이때 자 150만 원을 했다고 볼게요. 150만 원.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한도 초과가 나나요? 40만 원의 한도 초과가 나죠. 이거 다 합치면 340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총 합이 누계액이 300이죠. 그러면 이때 이제 부인액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세무 조정을 해줄 건데 송금 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40만큼 유보 발생이라고 처리를 해줄 거예요. 유보 발생. 자, 왜 40만큼 했는지 이해가시나요? 컴퓨터가 이 안에 해줄 거예요. 총 300인데 지금까지 총 누적으로 한 게 340이잖아요. 그죠? 자, 그랬다가 그 다음 연도에 자, 우리 회사가 또 감가상각을 70만 한 거예요. 70만. 자, 그럼 70 하게 되면 자, 이제 생각해 볼게요. 자, 신부족액이 따져보면 30만 원 부족하게 한 건 맞죠? 그런데 과거에 부인한 게 40 있죠. 그러면 신부족액이 발생하면 신부족액 한도로 전기의 한도 초과한 걸 추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부족액이 30이 떴죠. 그러면 과거에 부인한 게 40이 있잖아요. 그럼 이 40 중에서 우리는 이제 송금 산입을 30만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남아있는 건 10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은 90밖에 없을 거잖아. 회계장부도 딱 500 할 거니까. 그럼 그때 마저 10을 끌었으면 세법도 똑같이 50이 되겠죠. 자, 이걸 자 우리 책에서 적혀 있는 걸 다시 읽어보시면 자 회사 계상액이 상각 범위액보다 크다면 그럼 우리는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상각 부인액이 생겼다고 해서 송금불산입 유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차기 이후에 이날 있었던 이후에 신부족액 범위에서 송금에 추인한다가 얘 이야기인 거예요. 예, 신부족액 범위 안에서 얘 부인액을 추인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2번은 회사 계상액보다 상각 범위액이 더 크다. 장부에 작게 쓴 거죠. 원칙은 세무 조정이 없는 거예요. 이때처럼 처음 했던 것처럼 신부족액이 뜨면 원칙은 세무 조정이 없는 건데 그 뒤에 적혀 있는 게 얘처럼 과거에 부인액이 있는 경우에 그 한도로 우리는 송금에 추인한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아래 8번에 감가상각 의제 및 감가상각 자산의 양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이 앞 페이지에서 제가 즉시상각 의제라고 표현한 거 있죠. 즉시상각 의제라는 건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한 경우, 한마디로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 즉시 감가상각한 걸로 봐서 시부인 계산하는 게 즉시상각 의제예요. 자, 그러면 감가상각 의제라는 게 있어요. 감가상각 의제, 즉시상각 의제가 아니고 감가상각 의제라는 건 얘는 뭐냐면 우리 기업이
법인세 감면이나 면제 받는 경우, 이 경우에 감가상각 범위액만큼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법인세 감면을 받거나 면제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는 감가상각 범위만큼 전부 다 감가상각 처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부 다 하지 않으면 강제로 송금 산입시켜 버릴 거예요. 지금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라서 신고조정을 허용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또 딴소리 하네. 송금 산입까지 시킨다고 하네. 왜 이런 제도를 쓰고 있냐면, 자, 법인세 감면을 받거나 면제를 받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지금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예를 들어 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법인세 감면되는 게 1000만 원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나는 700만 원 내야 되는데 1000만 원 감면 받을 게 있으면 300만 원 돌려줄까요? 아니죠. 감면이라는 건 1000만 원까지 빼줄게라는 거지, 그거에 미달된다고 돌려주는 게 아니죠. 돌려주는 세금은 뭐냐면 내가 낸 적이 있는 거에서 돌려주는 거지, 감면은 너가 낼 세금 빼줄게라는 거지 너가 낸 거 돌려줄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300만 원 아깝죠, 어느 사업자든. 근데 지금 우리 감가상각 제도는 임의상각 제도라서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지금 저 같은 사람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생각 간단히 해보면, 올해 감가상각 안 하고 내년에 하면 되니까 올해 감가상각 안 하면 이익이 더 나오겠죠. 그래서 감면 다 받고 내년에 감가상각 처리해서 전부 다 비용 인정받으면 되니까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 법인세법이 그걸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감면이나 면제 받는 경우에 그때는 우리는 전부 다 범위액만큼 감가상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신고조정에서 송금 산입, 감가상각, 그리고 유보 발생으로 차감 조정해 뒀다가 나중에 추후에 추인해 가는 방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게 감가상각 의제예요. 두 개 서로 다르죠. 그러면 이건 매년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전에 만약에 일어났다면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감가상각 범위 계산할 때는 올해 이전에 이 일 발생했을 때에 감가상각 의지한 금액을 넣어야 법인세법상의 한도, 그 상각 범위액이라고 하는데 그걸 구하게 되겠죠. 그런데 올해 거는 올해 이걸 적용을 받는다면 올해 감가상각 회계 처리까지 봐야 우리는 범위액만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서 얘를 따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감가상각 자산 양도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가 감가상각 급비 한도 초과가 났어요. 한도 초과가 났는데 이 자산을 양도하고 팔아버린 거야. 그럼 감가상각 한도 초과 난 거는 결국은 똑같아질 거라서 유보 발생이라고 해뒀는데 얘를 양도해버리면 당연히 부인액들을 전부 다 추인해서 없애야 되겠죠. 지금 그걸 어렵게 적어놓은 거예요.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거 있죠. 3년도에 송금에 산입해야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팔았으면 걔는 유보 처분한 자산에 유보 처분되어 있는 한도 초과는 전부 다 추인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없애야지. 자동차 한 대밖에 없는데 얘 팔았어. 그럼 걔랑 관련된 유보는 다 없애야지. 그 안 없애면 제가 유보 귀신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다음 502페이지는 이제 메뉴 설명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컴퓨터 9200번 들어가시고 자, 감가상각하는 거는 먼저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그리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에서 조정을 하고, 그리고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도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에서 양도한 자산을 쓰고, 그리고 양도자산 감가상각 양도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양도를 해도 고정자산 등록에서 다 쓰고, 지금 이 두 서식은, 얘 둘은 사실 여기에서 작성한 거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만 잘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보면, 자, 여기 있는 고정자산 등록이나 우리 회계관리에서 보는 고정자산 등록이나 같은 메뉴예요. 고정자산이 세법 용어라 그랬죠. 그래서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럼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 이제 고정자산 등록 나왔는데, 자, 먼저 자, 우측부터 메뉴를 하나씩 보면, 자, 먼저 기초가액이라고 있죠. 자, 이 기초가액은 1월 1일 날 장부상 계정 과목에 적혀 있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상 금액, 계정 과목의 금액. 그럼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취득원가겠죠. 유형자산은. 그런데 무형자산은 취득원가가 아니고 직접법으로 상각하니까 감가상각한 금액을 뺀 금액, 장부가액이 적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올해 1월 1일 날, 기초가 1월 1일이잖아요. 그럼 올해 취득한 거는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겠죠. 올해 취득한 거는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전기말 상각누계액은 당연히 감가상각누계액을 쓰는 거고, 자, 그럼 단기중 취득 및 증가가 적혀 있죠. 자, 그럼 여기에 단기중 취득은 뭐 올해 취득한 건 기초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쓰는 건데, 자, 단기 증가가 있죠. 이 단기 증가는 올해 자본적 지출을 자산으로 처리한 거 쓰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을 자산으로 처리한 걸 여기에 쓰면 남은 장부가액에 합산이 되어서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해 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쓰는 칸이에요. 자, 다음 우리 좀 내려와서 7번을 보시면 단기 자본적 지출액 즉시상각분 적혀 있죠. 여기 얘가 이거예요. 즉시상각 의제. 의제가 7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위에 단기 증가 적혀 있는 애는 우리는 자본적 지출을 자산 처리한 거는 4번에 쓰는 거고, 그럼 7번은 자본적 지출을 비용 처리한 건 7번에 쓰는 거라고 보면 돼요. 제대로 처리한 건 4번, 잘못 처리한 거는 7번. 자, 그리고 전기말 부인 누계액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여기는 이쪽에다 쓸게요. 8번은 전기말까지 우리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났던 거 과거 부인 누계액이라고 표현하거나 자적을표에 유보 잔액이 남아있다고 표현할 거예요. 자, 그리고 9번에 전기말 의제 상각 누계액이 있죠. 얘는 감가상각 의제. 전기까지 법인세 감면이나 면제를 받았을 때에 범위액만큼 감가상각을 안 해서 송금 산입 당한 금액이 있죠. 그걸 여기 9번에 쓰는 거예요. 전기말까지. 자, 그리고 내용연수는 기준 내용연수를 쓰거나 무신고했으면, 신고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에서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연도를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에 회사 계상액 있죠. 얘는 사용자 수정을 쓸 건데 이 회사 계상액은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단기 글자가 안 보이네. 자, 아래쪽에 쓸게요. 자, 단기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분을 쓰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처리한 게 회사 계상액이 아니에요. 단기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분이 회사 계상액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감가상각 의제가 발생한다면 지금 여기에 상각 범위액이 컴퓨터가 계산을 했겠죠. 위의 내용 가지고. 그럼 이 범위액만큼 회사가 정확하게 처리했다면 올해 감가상각 의제에 걸릴 게 없는데 만약에 거기에 미달한다면 감가상각 의제 올해 단기 거를 여기에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 일자를 먼저 쓰고 여기에 쓰고 나면 컴퓨터는 양도한 걸 알겠죠. 그럼 양도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서 업종을 알려주면 쓰고 안 알려주면 안 쓰는데 번호로 주면 번호 쓰면 되고 한글로 주면 F2번 눌러서 찾아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업종 코드가 꼭 있어야 돼요. 자산별로 실질적으로는. 자, 이게 우리 고정자산 등록 메뉴 설명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교재 504페이지로 가서 자,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작성 사례를 볼게요. 자, 유형 고정자산 명세들이 있는데 일단 내용만 다 파악하고 그리고 입력은 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추가사항에서 건물에 대한 전년도 상각부인액 850만 원이 2019년도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의뢰 잔액으로 이월되었다. 자, 얘는 지금 850만 원이 전년도 상각부인액 넘어왔다는 건 한도초가 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전기말 상각부인 누계에게 써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전기말 부인 누계액 여기에다가 저 금액 써준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자, 다음 이번에 차량 운반구는 단기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처리하였음. 자, 수선비로 처리했다는 건 비용 처리했다는 거죠. 자본적 지출을. 그럼 이건 즉시상각 의제죠. 즉시상각 의제는 여기에다가 쓰는 거예요. 단기 자본적 지출 즉시상각분. 여기에다가 저 즉시상각 의제를 써줄 거예요. 자, 승용차는 9월 30일 매각했고 전기 상각 부인액 100만 원이 있대요. 얘는 뭐 부인액은 한도초가 난 거고 양도했으면 여기 지금 얘는 한도초가도 위에 부인액 써주고 그리고 양도 일자를 써줘야지 컴퓨터가 인지를 하겠죠. 자, 다음 차량 운반구 구입 시 취득세 100만 원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했대요. 자, 얘도 자, 취득세는 개정하면 뭐라고 써야 되죠? 차량 운반구 써야지, 그렇죠? 근데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했대.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한 거 직시상각 의제라 그랬죠? 이건 올해 산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올해 산 거든 뭐든 전부 다 우리는 여기 자본적 지출 즉시상각분, 즉시상각 의제의 금액을 써줄 거예요. 여기에 금액을 쓰면 컴퓨터가 장부 금액에 더해서 한도 계산하고 감가상각할 때도 회사 계상액과 이 금액만큼 감가상각한 걸로 계산해서 시부인 계산을 할 거예요. 한도초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자본적 지출을 우리 취득세 같은 걸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하거나 그래도 여기에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다음 기계장치 프레스기 전기에 중소제조업 감면받고 본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전년도 상각 범위액은 125만 7천 원이다. 그럼 지금 얘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전년도에 감면 받았다는 거예요. 감면액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액 감면 100만 원 받았든 1000만 원 받았든 1억 받았든 우리 상관없어요. 감가상각 범위만큼 했어야 되냐는데 감가상각 안 했대요. 근데 범위액이 이 금액이래. 그럼 이 금액만큼 전기에 감가상각 의제한 게 여기에 쓴다는 거예요. 9번 전기말 의제상각 누계. 여기에 쓸 게 지금 방금 전년도 거예요. 여기 아래 거는 올해 거. 얘가 전년도 거. 그럼 전년도에 왜냐면 뭐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범위액 한도액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법인세법은 이 금액만큼은 감가상각한 걸로 보고 범위액 계산해야 될 거잖아요. 송금산입 전년도에 다 처리했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서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해됐고, 그리고 무형자산이 있네요. 그 외에는 특별한 정보 없어요. 자, 그럼 우리